여러분은 노후 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준비를 잘 해왔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 역시 자신만은 다를 거라고, 자신만은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통장 잔고 100만 원도 없는 채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4명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곧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 가난으로 인해 남은 여생을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4%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사회의 어르신 10명 중 4명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수치가 단순히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40대, 50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온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30년간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며 부장까지 승진한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히 받았고 아파트도 있었으니 노후는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통장 잔고는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김 어르신은 퇴직 후 퇴직금 1억 2천만 원으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월 수익 2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는 장담을 믿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은 줄어들었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3년 만에 문을 닫았고 퇴직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면서 의료비까지 급증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다는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신다고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소득보다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부채가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아서 평균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과거 어느 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부채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연체율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최근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출 연체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60대 이상의 연체율이 특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구조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실버 디폴트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 연체가 급증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60대들의 경우 고정된 연금 소득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버거워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큰 빚도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직장인도 공무원도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서 중산층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또 다른 충격적인 발표를 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가 가진 부는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산층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위 계층에 속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2.3%인 반면 실질 임금 상승률은 0.8%에 그쳤습니다. 즉,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종 가난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전처럼 소득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소득은 있어도 특정한 요인 때문에 가난해지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말합니다. 이 신종 가난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베이비 푸어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가계가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출산 지원금으로 3천만 원 가까이 준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 강남권 산후조리원 비용만 해도 평균 6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산후조리원도 400만 원은 기본이고 여기에 각종 육아용품, 태교 관련 비용까지 더하면 정부 지원금은 몇 달 만에 바닥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지출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품 유모차 하나가 300만 원, 수입 카시트가 150만 원, 아기 침대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이 나가다 보니 아이를 낳는 순간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 씨 부부는 맞벌이로 연봉 합계 1억 2천만 원을 벌어들입니다.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죠. 하지만 첫째 아이를 낳은 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 육아용품 300만 원, 베이비시터비 월 150만 원. 여기에 아내의 육아휴직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빚이 3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둘째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박 씨 부부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다며 정부 지원금은 실제 비용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육아용품 하나하나가 모두 수십만 원씩 합니다. 수유용품, 이유식 기구, 놀이용품, 외출용품, 목욕용품 등등.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에듀 푸어입니다. 자녀 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월 120만 원 이상이 교육비로 나가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만 안 시키면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부모들을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이나 대치동 같은 교육 특구에서는 월 사교육비가 500만 원을 넘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목동에 사는 이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자녀를 둔 그는 매월 교육비로만 400만 원을 지출합니다. 수학, 영어, 국어는 기본이고 논술, 과학, 코딩까지 각각 개별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비만 4,800만 원입니다. 이 씨의 연봉이 8천만 원이니 소득의 60%를 교육비로 쓰는 셈입니다. 당연히 저축은 불가능하고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교육비 지출이 대학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사교육비에 이어 대학 등록금, 유학비까지 더해지면 한 자녀당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털어 넣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지만 부모는 가난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씨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우리 노후는 포기했다며 그래도 아이들만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부모가 가난해지면 결국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푸어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가난해지는 현상입니다. 최근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25%를 넘어섰는데 이 중 상당수가 무리한 대출로 구입한 차량들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적정 차량 구입 기준은 연봉의 50% 이하인데 실제로는 연봉의 100%를 넘나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는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는 소모품입니다. 월 대출금,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하면 차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분당에 사는 최 씨는 지난해 6천만 원짜리 수입 SUV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월 할부금 120만 원, 보험료 20만 원, 주유비 30만 원, 기타 유지비 15만 원에서 매월 185만 원이 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나갑니다. 연간 2,220만 원입니다. 최 씨의 연봉이 7천만 원이니 소득의 30% 이상을 차에 쓰는 셈입니다. 게다가 차값은 매년 떨어지니 실질적인 손실은 더 큽니다. 그런데도 체면과 허영 때문에 무리해서 비싼 차를 사는 순간 그 사람은 카푸어가 되어버립니다.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인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회사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대접받는 기분이었다며 하지만 매월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관련 대출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심각한 하우스 푸어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 사례를 보면 서초구에 사는 72세의 박 씨는 시세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월소득은 연금 포함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출금 이자만 월 200만 원이 넘어가니 실제 생활비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20억짜리 집을 가진 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현금은 없고 집을 팔자니 갈 곳이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런 하우스 푸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윤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15년 전 7억 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2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종이 위에 부자가 된 셈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8억 원이고 월 이자만 400만 원입니다. 월급은 500만 원이니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는 1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하우스 푸어들이 노후에도 계속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이자 납입도 어려워 결국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윤 씨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가난해졌다며 매일 대출 이자 걱정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은 있지만 살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대출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직장인은 안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말 대기업 구조조정 발표만 봐도 삼성, LG, 현대차 등 굵직한 기업들이 모두 인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조선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이사까지 오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는 현재 택배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과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특히 45세 이상의 중장년층 재취업률은 20%도 안 됩니다. 한번 실직하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24년 45세 이상 실업자 중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이 48%에 달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의 주요 생계 부양자들입니다. 가장이 실직하면 가정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런 푸어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 집안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푸어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 대출로 하우스 푸어가 되고, 아이 교육비로 에듀 푸어가 되고, 체면 때문에 비싼 차를 사서 카 푸어까지 되는 식으로 말이죠. 경기도에 사는 정 씨의 가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5억 원 아파트에 10억 원 대출, 두 자녀 교육비로 월 300만 원 지출, 7천만 원 수입차 할부, 그리고 올해 첫째가 태어나면서 육아비 급증까지. 연봉 1억 원의 고소득자지만 실제로는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다며 매월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서 신용카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대들의 가난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0 넘으면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뭐 그렇게 돈이 들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상보다 훨씬 긴 노후 기간입니다. 현재 65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 여성은 87세입니다. 은퇴 후 20년은 기본이고 30년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년 정도의 노후 자금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60세인 분들이 90세까지 산다면 30년의 노후를 보내야 합니다. 월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잡아도 30년간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 여가비, 주거비 등을 더하면 1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50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금도 평균 5천만 원 내외입니다. 이런 금액으로는 10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2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60대 가난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에도 계속되는 지출입니다. 병원비, 치과비, 집 수리비, 명절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까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비는 노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 백내장 수술에 200만 원, 무릎 수술에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가 평균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에 걸리면 연간 의료비가 1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대문구에 사는 72세 김어르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로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본인 부담금만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매월 50만 원씩 추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적금을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르신은 건강할 때는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며 병원에 가면 돈이 물나가듯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자존심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느니 굶어 죽겠다는 식의 생각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준비는 안 하고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결국 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남에게 신세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주성과 독립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무작정 자존심만 내세우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병원비가 부족해도 치료를 미루고 약값이 아까워서 복용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강동구에 사는 76세 박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끊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결국 더 많은 치료비가 들었고 후유증까지 남았습니다. 월 5만 원짜리 약을 아끼려다가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약을 끊었는데 결국 더 큰 부담을 주게 됐다며 후회했습니다. 잘못된 자존심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셈입니다. 네 번째는 자식에 대한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30에서 40대는 자신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주택 대출, 교육비, 생활비로 이미 빠듯한 상황에서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30에서 40대 기혼 남성의 83%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용도는 월 평균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부모의 생활비는커녕 병원비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부모 부양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부양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의존했던 부모들은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돈 관리 습관의 부재입니다. 돈이 남아야 저축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축을 해야 돈이 남는 겁니다. 하루 3,000원, 한 달 10만 원도 아깝다고 여기다가 10년, 20년이 지나도 통장에는 여전히 0이 찍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을 때부터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 전략할 포인트도 찾지 못합니다. 매일 5,000원씩 나가는 커피값, 월 10만 원씩 나가는 담배값, 이런 작은 지출들이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투자 실패입니다. 많은 60대들이 퇴직금이나 적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에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사기 신고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달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평균 2천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고 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중요합니다. 60에서 70대가 되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지출 패턴이 노후 가난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후 재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에 대한 강박입니다.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여행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고 경제적 여유 없이 억지로 떠나는 여행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요즘 시니어 여행 상품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10일 여행이 300만 원, 호주 7일 여행이 250만 원 이런 식입니다. 여행사에서는 인생에서 마지막 일 수도 있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에 혹해서 무리한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후에 현실은 냉혹합니다. 신용카드 청구서가 날아오고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해집니다. 즐거웠던 여행 추억도 경제적 부담 앞에서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옷에 대한 집착입니다. 할머니라고 아무거나 입나라며 계속해서 새 옷을 사지만 정작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합니다. 노년의 멋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의류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품격 있는 실버 패션 이런 문구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벌에 20에서 30만 원 하는 옷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번 입지도 않고 옷장에서 잠자는 옷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행도 빨리 지나가고 체형 변화로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몇 벌의 기본 옷을 잘 관리해서 오래 입는 것이 경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세 번째는 커피 등 일상 소비입니다. 하루 4,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월 12만 원, 연 144만 원이 됩니다. 그거 아껴서 얼마나 모으겠어 라고 하지만 이런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노후 재정을 무너뜨립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카페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카페에서 커피를 사 먹으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 먹으면 한 잔에 200원도 안 됩니다. 원두커피를 사서 집에서 내려 먹어도 한 잔에 5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카페 커피와 집에서 마시는 커피의 맛 차이보다 가격 차이가 훨씬 큽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택시 이용입니다. 한 정거장 거리도 걷기 싫어서 택시를 타는 습관이 생기면 택시비보다 더 큰 문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입니다. 결국 더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무릎이 아프다 보니 걷기를 꺼리게 됩니다. 조금만 멀어도 택시를 타게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한 달 택시비가 20에서 30만 원씩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걷지 않으면 근력이 더 떨어지고 심혈관 건강도 악화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를 권장합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이면서 동시에 교통비를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주에 대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손주가 오면 과자, 장난감, 옷, 용돈까지 무분별하게 사주면서 정작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할머니가 사준 물건보다 함께 보낸 시간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손주 사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물질로만 표현하려고 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손주가 올 때마다 장난감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다 보면 한 번에 10에서 20만 원씩 나갑니다. 손주가 여러 명이고 자주 만나면 월 지출이 5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건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더 원합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이 요리를 하는 시간이 비싼 장난감보다 훨씬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남들이 10만 원 낸다니까 나도 맞춰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형편을 무시한 채 경조사비를 내다 보면 정작 자신 자녀의 결혼식에는 통장이 비어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가 많아집니다. 친구들의 자녀 결혼, 동료들의 해가변, 지인들의 장례식 등등. 한 달에 2에서 3번씩 경조사가 있기도 합니다. 매번 10만 원씩 내면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이 나갑니다. 문제는 경조사비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관계의 정도, 경제적 형편, 지역적 관습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많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의미가 있지만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받을 일보다 낼 일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적절한 선에서 경조사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식품에 대한 맹신입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더라. 간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자며 각종 건강식품을 구입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TV 홈쇼핑,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등에서 각종 건강식품을 판매합니다. 혈당을 낮춰주는, 관절에 좋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문구로 어르신들을 유혹합니다. 한 제품당 10에서 20만 원씩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면 월 지출이 5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건강식품은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자산 구조조정, 부채 구조조정, 소득 소비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산 구조조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 차, 기타 자산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하우스 푸어 상태라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다운사이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3룸 아파트에서 2룸 아파트로 이사하면 관리비, 난방비 등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여유 자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4세 이모 어르신은 지난해 35평 아파트를 팔고 2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차액 5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 월 이자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월 1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좁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오히려 관리하기 편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는 큰 차가 필요 없습니다. 중형차에서 경차로 바꾸면 유지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아예 차를 처분하고 필요할 때만 카쉐어링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채 구조 조정도 중요합니다.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고 불필요한 대출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리볼빙은 즉시 정리해야 할 1순위입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금리는 연 15에서 20%에 달합니다. 1천만 원을 리볼빙으로 돌리면 연간 150에서 2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는 고정 수입이 적은 노인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카드 대금은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여력이 없으면 아예 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다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0.5%만 낮춰도 1억 원 대출 기준 연간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균 등상환보다는 원금균 등상환 방식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소비 구조 조정은 더욱 절실합니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9가지 지출 항목부터 점검해 보세요. 소득 늘리기 방법으로는 시니어 일자리 참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시니어 클럽을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도 노후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마트 계산, 택배 분류, 카페 서빙 등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평생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컨설팅이나 강의 일도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수익률 2%에 목매지 말고 원금을 20% 늘려라.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소득 기반을 지키고 늘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계부 작성부터 시작하세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앱을 활용하거나 수첩에 직접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상금을 만드세요. 월 소득의 3에서 6개월분은 비상금으로 따로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수리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나 MMF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노후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니 별도의 의료비 적립이 필요합니다. 의료 실비 보험 가입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넷째, 소득 다각화를 고민해 보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소득원을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블로그 수익화,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경조사비, 모임비 등으로 인한 지출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무리한 인간관계보다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해라는 체념을 버리세요.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체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키우지 마세요. 진짜 자존심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데서 나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립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자식들도 각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돈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카 푸어, 하우스 푸어가 동시에 늘어나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소비 패턴을 바꾸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멀리서 늘 응원하겠습니다.